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파전으로 윤곽이 잡힌 것 같은데 네.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내일 이제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이 1시간 간격으로 이제 같은 날 같은 비슷한 시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월요일자 이제 언론들이 대부분 쓰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 분들이 이제 어찌되었건 이제 1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말하자면은 내일 그 월요일 날 여론 형성이 이제 전대 본격 개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네 분이죠. 출마 선언 윤상현 의원까지 네 분 다 아마 좀 약간 각자의 캠페인 전략이 좀 달라서 우리가 좀 그걸 주목해야 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대중적 인기와 그다음에 팬덤이라는 걸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 가장 유력하다는 그런 이제 쪽으로 아마 대세론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 전략. 나는 비한도, 친한도 혹은 비윤도, 친윤도 아닌 정말 대한민국 위해서 나는 정치하겠다 하는 이른바 포용 전략으로 조금 뭐 이른바 좀 저변 훑기에 나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산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당정 협의가 내가 되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출신의 당대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막 이런 캠페인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들 왜 국회에 이렇게 그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 하나 조금 아쉬운 대목은 아니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권 도전하는 분들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소통관만을 이용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전 캠페인 전략에 대한 그런 보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네 분의 이 제각각 각양각색의 이 캠페인 전략이 아마 내일 기자회견 1시, 2시, 3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이것이 얼마큼 이제 언론인들의 또 동의를 얻을 것인가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지금의 4파전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마지막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좀 한동훈 대세론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건 상당히 박빙의 전당대회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흥행적 요소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내일 그 이제 기자회견을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요일 날 소통관에서 오후 2시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원희룡 장관이 3시를 얘기하고 나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1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앞뒤에서 포위한 그런 형국이 아닐까. 그런데 내일 그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지금 뭐 나올지 아직은 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일 메시지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메시지가 사실상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을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윤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비윤계로 갈 것인지 뭐 이런 포지셔닝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월요일자의 모든 언론들은 이 세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이분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캠페인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것 같고요. 가장 큰 관심점은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대한이라고 하는 이 대세론 이것을 과연 다른 세 분의 주자들이 흔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조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궁금한데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윤계 그룹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도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거의 바닥이고 통화는 의례적 격려라고 했는데 통화의 의미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의례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두 분이 소통하겠다는 마음만 있었으면은 뭐 지금 시간이 총선 끝나니 많았는데 뭐 식사라도 하고 최소한 뭐 차담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굳이 총선 그러니까 출마 직전에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을 패싱하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았고 그다음에 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면 싸워보라. 그 당권 도전해 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함으로써 또 일종의 약간 그 윤한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점도 약간 축소시킬 필요도 있겠고 뭐 이런 게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본인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어떻게 규정할까? 굉장히 저는 그게 관심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법 문제,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그 특검법 문제 이런 거는 본인이 출마 선언문에 담지 않아도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결국은 향후의 당정 관계 나아가서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까지도 이제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네. 굉장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하는 건 큰 의미 없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거는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각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나경원, 원희룡 의원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평가절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뭐 격려를 해주셨다 이런 사실을 좀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의 친한계 인사가 언론에 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대통령과 이 껄끄러웠던 관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포문을 열었어요. 대략 뭐 이 관계, 이 지금 전화 통화한 거 의례적이다. 또 친윤계 인사들 중에는 10초 통화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0초 정도 통화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 가지고 과연 이 관계가 풀렸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뭐 모든 대선에 출마하는 이제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라는 걸 밝힌 것도 되게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대통령과 독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엘살바도르 대통령 특사 다녀온 걸 보고하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약간 석연치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전화 통화 잠깐 한 것과 또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나왔는지 궁금해지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여러 사람들의 포위되는 상태에서의 공격 이거는 좀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거기에 윤상현 의원의 역할론이 굉장히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상현 의원이 어제처럼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10초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원 전 장관은 만나고 나서 네. 이제 출마 선언했다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이제 윤심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이번에는 이 윤심이 얼마나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약간 불편한 신비를 드러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윤심 논란은 그나마 최소화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참전함으로써 그 전에 전당대회는 이제 이른바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의 그런 구도 설정이 했다면 이번 그 선거 구도는 이른바 그 범대세론의 친한이냐 그다음에 비한이냐 반한이냐로 이제 아마 갈려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대통령이 상수에 서는 이번 당권 도전은 상수에 서는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 반한동훈의 전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포이론, 한동훈 포이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말하자면 윤상현 의원도 키를 쥐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오고 그것을 어떤 전체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이거는 우리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직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의 구도는 한동훈과 반한동훈의 아마 전선으로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점들은 약간 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만일 나경원과 그러니까 1차에서 투표가 안 날 경우 나경원과 원희룡 장관 중 누가 2위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 결선 전략을 둘러싸고 또 아주 상당한 그런 정치적 함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잖아요. 홍 시장이 당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맥락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벌써 2달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격의 대상은 한동훈 전 예. 비대위원장이고 그리고 뭐 지금 어제 하셨던 말씀은 사실 일관적으로 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 또 경북을 방문하면서 상당한 그 지지를 일단 획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수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나경원 그 의원이 가장 이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는 것 때문에 가장 당황한 상황이 예.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이 갑자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1대1 구도에서 다자구도가 되면서 굉장히 포지션 잡기가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윤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쪽에 가장 가깝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이미 한쪽 끝에는 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자리 잡을 곳이 사실 별로 없다.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아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들의 표심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용산의 대통령실의 의중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면 관심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 선거 룰이 당원 80%, 민심 20%이기 네. 때문에 이 당원의 80%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국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상황이고 여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갈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이 돼서 국정을 불안케 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나경원 그 의원이 어느 쪽에 중심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진짜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자구도가 되면서 예측하기가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반 투표 여부도 궁금한데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봐요. 이게 양자구도면은 이게 이제 초반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1차에서 과반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한동훈의 대세론이 없다는 걸 이제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동력이 훨씬 꺾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2차로 갔을 때는 이른바 나경원과 원희룡 혹은 이제 윤상현 의원의 지지세,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약간 별도로 수도권 출신 대표를 얘기하니까 약간 제쳐두라도 두 사람의 지지세는 약간 이제 이질적이기보다는 동질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2위와 3위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1위에 과반을 못했다는 거는 대세론이 깨졌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당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게 다자구도가 지금 주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결선으로 갈 것이냐 간다면은 2, 3위 연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대세론이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2차에서 그러면은 이게 역전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 선거 전략을 1차에서 결판 내겠다는 전략으로만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달간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달 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자기가 가능성도 보여줘야 되고 당내 그러니까 지금 원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원내 지지도 내가 끌어댈 수 있다는 이른바 원외 대표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캠페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깁니다. 네, 지금 다 중진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 거기 때문에 표가 어느 정도 분산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독주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여전히 그 분위기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친윤계가 분화하고 있는데 이 친윤계의 분화가 다시 어느 구심점을 향해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원심력과 그 원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하기는 초반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일주일, 2주일 출마 선언 내일 하고 나서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나오는 여론의 향배를 보면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 눈치를 보고 있던 친윤계 인사들이 움직일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 사실 꺾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20%의 여론 이것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좀 견인해 갔으면 좋겠다. 당이
대통령에 끌려가는 당이 아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잡아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전당대회까지 한 달 정도 시간 남았고 또 정치권에서 한 달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계속해서 천천히 이슈들 따라가 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는 선언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제 최고위에서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데 거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게 됐다면 많이 언론에서는 분산이 됐을 것이다, 관심이. 그래서 그 관심을 어제는 오롯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에다가 몰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좀 그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1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내지는 6월 말 정도까지 안에서만 결정을 한다면 크게 뭐 무리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기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사람도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도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곧 하게 될 텐데 전준위가 구성되면은 이제 향후에 전대 일정들이 공개될 거거든요. 그 일정들 후보 등록 시점 전에는 어느 정도의 결론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검 전선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 저는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내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주 정치권을 달궜던 뜨거웠던 단어 있잖아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당에서 이런 여론화 작업을 저는 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시간을 벌면서 조금 더 이재명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연임에 집착하느냐. 사실 연임이라는 거는 우리 헌정사, 이게 역사상 없었어요. 야당 대표가 연임한 거는 없었고, 근데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총재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정이 일체됐을 때 얘기고, 저는 이걸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표를 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를 견디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때도 그랬잖아요. 판사가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을 허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당내에 강고한 여론을 거쳐서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추대 형식은 아닐 것 같고 뭐 이른바 찬반 투표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누군가를 내보내서 혹은 나와서 그렇게 어떤 경선의 형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경선의 형식마저도 조금 그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단계 때문에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 뭐 7월 첫째 주면은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